설령 경제가 약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잡을 것 같고 제 판단은 4%나 4% 초반 정도가 임계치인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정도 조금 계속 좀 보수적으로 더 접근할 필요 있지 않겠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이 왔고 그 다음에 금리 샥이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9월 말 정도는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 지금까지 약간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봐야 될 경제지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 약간 좀 봐야 되는 지표?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같은 얘기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금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금리는 사실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고 그 여파로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향배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럼 그럼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으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실질 금리, 그러니까 약간 더 복잡한 얘기 되는데 명목 금리는 일반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이제 하향 안정을 잡는데 실질 금리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실질 금리가 지금 비정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좀 얘기 좀 돌았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 금리를 주목하십시오. 실질 금리라고 한다면 약간 뭐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거예요. 조금 구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2년 동안 2018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 보면은 노란 색깔이 미국 국채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인데 여기 보실 때 오른편 차트가 실질 금리 표시하는 건데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장주의 PER입니다. 여기 진한 파랑이 성장주 PER은 지난 2년 동안에 실질금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실질금리를 제가 뒤집었잖아요. 즉 달리 얘기하면 실질금리가 내리면은 성장주 엄청 랠리가 갑니다. 반면 실질금리가 지금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PER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밑에 흐릿한 여기 파랑인데 가치주는 보시면은 실질금리한테 조금 영향을 받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실질금리 향배를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망 어떻게 하라는 거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옆에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그 옆 슬라이드 오른편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전년 동월 대비 어떤 유동성 증가 감소인데 보시면 실제로 실질 금리의 어떤 방향과 유동성의 전년 대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보유 유동성 대비한 그 같이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 색깔이 그 그림인데 계속 좀 줄이는 국면이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파란 색깔에 해당되는 실질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얘기 틀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메커니즘은 실질 금리가 내리면은 테크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 금리 뜨면은 테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 금리 향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기대 인플레이션 차감한 겁니다. 그럼 실질 금리만 보여주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있습니다. 사이트 있습니다. 그 프레드에 들어가시면은 금리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뭐 금리가 더 오른다. 지금 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3.2%? 3.1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한 4%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한 4%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연준에 이를테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 초에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차곡차곡 올릴 거라 전체 전망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매번 올릴 때 스텝이 얇게 지으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갔는데 지금은 콱콱 올리고 있죠. 맞아요. 네. 콱콱 올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란 브레이크를 확 잡아야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연준이 의사표시를 했죠. 확실하게 잡겠다고. 그래서 콱콱 올리는 거라서 설령 경제에 약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좀 더 잡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현재 레벨보다 더 푸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 한참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판단은 4%나 4% 초반 정도가 임계치인 것 같아요. 그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올라올 거거든요. 훨씬 올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는 좀 돌아서, 자, 우리 미국 연준의 FRB 금리가 한 9월달 정도, 현재 예상대로면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벌써 3%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금년 예측이 어떻게 되죠? 3.25에서 3.5까지 올린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정책금리에서 시장금리를 몇 프로 더 얹으면 적정한 프라이스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0.5에서 한 1% 정도 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얘기가 되죠. 그러면 한 4% 전후 본다는 게 그런 로직일 거고. 근데 내년에 한 50bp 더 올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금리라는 건 정책금리 영향도 받지만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침체 확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리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 이른 초 정도가 미국 국채 정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금년 연말 정도 수준까지 한 4%까지 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성장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실적과 상관없이 약간 멀티플, 그 PR 관점에서 그 배수가 좀 훨씬 더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리스크는 약간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투자자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에 자문하고 있는 EMP 랩이라고 하죠. 네네. 주식 ETF 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 포트 다 공개할게요. 저희가 작년 중순부터 성장주 없이 가치주 원자재는 100%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 거는 금리 올라갈 걸 같아서. 자, 근데 저희가 6월 초에 거기서 다시 또 현금을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6월 장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한 50%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가치주와 원자재만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 제가 매크로를 얘기하잖아요. 매크로인데 지금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경기 후반에 와 있잖아요. 이건 다 동일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뭐냐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축구로 치자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에 어떤 플레이 양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전반전에는 몇 골을 먹더라도 우리 골을 많이 넣은 스트라이커 위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냥 몇 골 먹더라도 다시 또 넣으면 되는데. 네네. 근데 후반전 어때요? 우리가 종료 타임 가져오면 한두 골 먹으면 게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펜스를 잘하면서 한두 골 딱 넣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성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축구가 지금 후반전 다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반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즉, 지금 경기가 후반 정도에 왔다는 거는 리스크 관리에 좀 줄여가는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주식의 눈높이를 좀 굉장히 낮춰서 게임을 하십시오라는 거. 여전히 주식이 유리하지만 낮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현재 50% 가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냥 고객들한테 한 10% 내외 정도 위험 관리가 최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은 영어로 민불, 민첩하게,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nim블하게 하면서도 굳이 우리가 불편한 자산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장기 어떤 비전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현재처럼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가장 좀 피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 3, 4개월 정도 조금 계속 좀 보수적으로 더 접근할 필요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이제 2분기 어닝이 발표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러면 우리 지난 1년간 이렇게 정리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이 왔고, 그 다음에 금리 샥이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다음은 기업들 어닝이
예측보다 투자자실 어닝샥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7월 달, 9월 달까지 FOMC가 굉장히 세게 브레이크를 잡을 거잖아요. 네. 굳이 그럴 때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세 번째, 이게 현재 베어 마켓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의해 촉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그러면 과거 통계를 본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촉발된 베어 마켓은 추세로 딱 돌아서려면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근데 6월 달 자기들이 더 크게 무너졌던 이유가 정점이 한 4월 달 생각했는데 정점 확인 안 되다 보니 더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되고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필요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약간 방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확실히 좀 연말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의 가정이 결과적으로는 그 금리고 그에 앞서서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약간 좀 반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를테면은 최근에 물론 또 다시 유가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유가가 확실히 한 120불 할 때보다는 좀 빠졌어요. 그리고 뭐 금일 나온 뉴스가 뭐 크림궁에서 최초로 뭐 무기 내려놓으면 바로 항복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의 시장의 시나리오보다는 빨리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며칠 전에 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좀 정확하게 맞추신 분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빨리 둔화되면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기준금리 긴축의 스탠스를 좀 늦출 수가 있다. 스탠스를 늦추는 게 아니라 빨리 좀 종료할 수 있다. 그런 말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연말까지라기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월 말 정도는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예를 들면 전쟁이 조기에 종전이 되거나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빨리 좀 꺾이면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와일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절반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쪽만 좋은 쪽 시나리오 기대하고 성장주 굉장히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돌아가는 자산을 지금 계속 킵한다는 건 저는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런 가치주나 가치 쪽을 갖고 있는데 뭐 테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 깨지는 게 아니라 좀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위험 관리하는 쪽에 관리를 해야만이 와일드카드 나왔을 때 좀 덜 수익이 내더라도 좀 우리가 기노업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 물려 계세요. 그리고 뭐 그런 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든 게 정말 실질금리가 4% 정도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동안 약간 현금을 잘 모아놓고 있다가 그때 약간 뭐 그런 국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은 국채는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 기준이고요. 한국은 저희는 국채가 거의 정점에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한 3.6%가 7% 정도 되죠. 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했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텀 프리미엄, 적정한 기간 프리미엄 어느 정도 적정할 거냐 얘기했을 때 제가 0.5 이상 1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3% 후반대에 거래된다고 하면은 역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이미 한국 정책금리 2.5에서 3%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그 정도까지 올리는 게 맥시멈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에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건 2.5에서 3.0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좀 생각보다 통제가 안 되면 3% 조금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한국 국채는 금년 하반기가 투자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반이 이만큼 돼 있는데 만약에 요거보다 좀 더 올리면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좀 시장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를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경제가 1년의 후폭풍, 경제 브레이크는 더 세게 걸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뭐 굳이 얘기하면 꽃놀이패 같은 거죠.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만약에 금리를 더 올려? 그러면 경제가 더 세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국채 투자자들의 수익이 더 포텐셜 기대 수익이 더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뭐 더 사면 되겠네요. 그럼 사실. 그렇죠. 비중을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까 미국 국채 타이밍은 연말이나 연초 정도 보고요. 한국 국채는 금년 하반기에 그냥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참 다양하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채 투자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하지 말던지 해야지 모르고 투자하면 사실 또 맞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날 때 이거 왜 이러지? 네. 우왕좌왕할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채권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제가 원래 28년 차거든요. 투자인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가 실력이 없어 제가 실력이 없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되게 그 투자에 있어서는 영어로 humble,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투자를 해서 몇 프로 나냐가 보다도 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떻게 플랜 B의 상황이 작동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위너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회사를 12년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과 정반대로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요즘 좀 달라졌지만 내가 여윳돈이 100이 있다고 하면은 예금 같은 확정형에다가 한 7, 8알 넣고 그냥 1, 20%만 좀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7, 8알을 투자를 하고 1, 2알, 1년에 쓸 돈만 현금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네들도 어떤 모든 투자라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되는 거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투자라는 건 바다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바다 항해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움직이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파도가 움직이는 거죠. 즉 항상 원본은 깨집니다. 근데 보면은 모든 거의 99.9%가 목적지인 저 반대편에 배가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투자라는 원본은 깨진다는 인정하지만 아까 이렇게 주식 채권을 위험 관리 잘 하면은 오히려 우리 이 육지에서 먹을 게 없는데 저 건너편에 훨더 많은 우리가 좋은 여러 가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한 방법은 우리가 위험, 분산 투자 좀 너무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좀 항상 그런 쪽에 포커스를 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채권 자산도 아주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좀 어떤 투자에서 서바이벌 그리고 위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규모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뭐 각국의 연기금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는 그래도 싫어 안 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의 투자 타이밍,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채권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활용을 하시고 또 이 기회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근데 난 또 인버스에 투자하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권 쪽으로도 좀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